지난 2021년 IB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현상.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 설명의 2부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보는 IB 최종 시험 결과 분석과 전략에 대한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순서 본격적인 오늘 설명의 부제에 해당이 되는 IB 파이널 이그잼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통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리서치 토탈 포인트는 지난 10년간 45점 만점 기준의 IB 학생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지난 10년간 코로나 이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IB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해를 말합니다. 이 10년 동안 IB 평균 점수는 29.9점이었고요. 30점을 벗어났던 해는 2015년과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봤자 0.2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볼 수 없었던 해에는 예상 성적하고 큰 차이 없이 맞게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점수는 31.33점이라고 하는 지난 10년의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난해죠. IB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사태가 터집니다. 바로 33점이라고 하는 평균 점수가 기록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IB가 듀얼 루트로 진행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 듀얼 루트란 말이 뭐죠?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이 있었고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각각의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우리 IB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아마 이런 사태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점수보다 낮게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프레딕 그레이드는 저희 액추얼 파이널 점수보다 사실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은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되는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파이널 점수가 나왔고요. 근데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도 손해라고 말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문항수가 좀 축소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개 풀어야 되고 하나만 풀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IBO에서는 약간 좀 고려를 했죠. 어떤 거?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의 바운더리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IB 코로나로 인해서 IB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좀 IB 7점 맞기 쉽게 바운더리를 낮췄다. 네. 근데 IBO에서 광고한 게 있네요. 뭐라고 하죠? 저희 세안 IB가 있다는 거 광고했네요. 세븐어택? 예, 사교육. 사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희 세안 IB MNT의 세븐어택을 광고한 거죠. 맞습니다. 작년 저희 세븐어택을 본 학생들 점수가 어땠죠? 저 평균 점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요인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이 IB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들 2021년에 예상 성적하고 비슷하게 최종 성적이 나왔다는 말은 12학년 2학기까지 12학년 1학기의 예상 성적을 맞고 1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잘 마무리해서 했던 학생들이 예상 성적과 큰 차이 없게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그랬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12학년 2학기 때 내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IB 파이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2학년 2학기 내신까지 잘 마무리한 학생들한테 바운더리 볼 수는 없었지만 바운더리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바운더리 하향으로 인한 그리고 또 시험 문항이 좀 더 간결화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33점에 가까운 점수 지난 10년간 전 평균 점수보다 3점이나 상회한 점수가 기록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이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내년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자, 일단은 주요적으로 하락한 과목들을 볼게요. 다 주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 바운더리란 말들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 저희 학생들은 아마 잘 알 수 있는데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좀 약간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English A 랭귀지 리터처 보시면 2019년에 79라고 적혀 있죠. 이 79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79점 이상을 받아야지 7점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80점이 나와야지만 7점이 나오는 거고요. 78점이 나왔으면 6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요, 실제로 보시면 잉글리시 랭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약 5.2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도 3.5점, 사이콜로지도 7.5점, 히스토리도 약 3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아무래도 듀얼 루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따라서 점수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점수 바운더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특히 매스매틱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점 이상이나 하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사이클러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점수폭이 낮아졌는데 이 사이클러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할 말이 있어가지고 좀 네.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잉글리시 랭귀 같은 게 9점이나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IB에 대한 공신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IB 자체에서 내년에는 바운더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 세한 IB MNT에 대한 정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올해는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두 과목 매스매틱하고 사이클러지 네, 요 바운더리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2018년, 2019년 1.5점에서 2점 정도에 오르는 것은 매해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2019년 사이클러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10점은 거의 초유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오를 걸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락폭이 이렇게 심했어요. 2019년에 올랐으니까 2021년에 내려가고. 그러면 이 매스매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올라가는 수순을 밟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제 루틴을 이제 잡게 되는 것들을 나중에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적으로 이 두 과목 외에도 잉글리시 B 난이도가 상승이 예정이 되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잉글리시 B 난이도가 상승이 예정이 될까요? 올해 같은 일단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험 영역의 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지 않았던 리스닝 시험 영역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실 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일단 처음에 일단은 생소함에 따른 아무래도 변별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험 딱 당일날 와가지고 리스닝 안 보고 스피킹, 라이팅, 리딩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리스닝이 갑자기 켜졌대. 그것만으로도 시험을 보는, 수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난이도가 상승이 되고 점수 취득하는 게 종전보다 좀 더 힘들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새로 바뀐 이코노믹스의 실라부스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 해죠.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적용이 될까요? 자, 일단은 이코노믹스 시험 유형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기존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7에서 8년 동안 봤던 시험 유형이 조금은 변화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유형은 페이퍼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데이터 리스폰스는 그대로인데 원래 페이퍼 2가 원래 문제 4개 풀었었는데 이제 8개 푸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IB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IB의 의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퍼 1이 페이퍼 2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평가 비중이 약 10%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을 보자 그러면 IB가 최근에 그 공지했죠. 페이퍼 3가 원래 3개 중에서 2문제 골라 풀어야 되는데 올해는 2문제 중에서 하나만 골라 풀면 된다는 점. 셋 중에 2개 고르는 거하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하고 선택지가 오히려 낮아졌잖아. 그렇죠. 어. 네. 3개 중에 2개 얻어 걸리는 거하고 2개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예. 되게 힘드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해도를 좀 더 요구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개 중에 2개 고른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딱 그 3개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공부할 때 좀 퍼센티지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코노믹스 외에도 TOK도 새로 바뀌게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TOK도 기존에는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에세이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는 이그지비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사진 3개 골라가지고 프롬프트 아이에 맞춰가지고 푸는 스타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TOK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이그지비션을 바뀌게 됨에 따라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예상 점수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TOK 점수를 이게 바뀐 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잘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TOK 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조건부로 이제 학생들을 보통 선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점 낮으면 이제 조건부 탈락이라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 대학교의 그 컨디션 오퍼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이런 유의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잘 다져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길 바라고요. 이제 2022년 파이널 이그잼을 앞둔 우리 12학년 그리고 2월 13이죠. 이 학생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IB 팀장님께서 전문가로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파이널 이그생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시험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범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보통 이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시험 때까지도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진짜로. 예, 왜냐면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기출문제 풀었다가 아니라 기출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어떤 채점 방식으로 채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보를 아예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실라부스랑 어떤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A번 문제 2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하면 2점을 받아야 될지 그걸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출이랑 예상 문제 푸는 거는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문제만 풀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파이널 이그잼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따라가지고 시험 컨디션을 정확히 맞춰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연습을 할 때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15분이면 1시간 15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시험 시간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맨날 점수 안 나왔다는 친구들 보면 다 못 풀었대.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학이나 물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요새 특히 계산 문제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시험 시간 내 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학 물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 그래서 꼭 연습 시간에 꼭 준수해서 재놓고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7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꼭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풀면 당연히 7점 나오고 68% 72% 나올 거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오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대학 때 보면 오픈북 시험하면 거의 이제 강의실에서 딱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나 시험 진짜 잘 본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교수님 무조건 A 줄 거야 이런데 막상 이제 닦아보면 저도 다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험은 본인이 이제 잘 봤다는 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지. 서술형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점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고득점, 그러니까 득점의 유효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진짜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 저도 아이비를 해봤을 때 저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진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도 거기에서 히스토리 점수 안 나와서 5점 아니 어쨌든 간에 네, 저도 그것 때문에 피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 영역이 있죠. 특히 취향 영역은 아무래도 글 쓰는 부분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게 발생되는 구간은 이밸루에이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른 리미테이션, 어떠한 지금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이밸루에이션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실은 고득점 구간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서 7점에 가까운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에쯤 가가지고 저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같은 토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에서 디맨드 앤 서플라이가 있다 그러면 디맨드 앤 서플라이가 디맨드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서플라이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이퀄리브리엄 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마켓 페일리어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토픽이라도 접근 방법은 매우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제가 7점을 노리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6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반복 학습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7점을 노린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가장 잘 나올 확률이 높은지 이걸 저희가 흔히 말해서 학원에서는 킬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빈출되고 킬러되는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은 요번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더 7점을 갈 확률이 높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긴 선생님들은 최소 5번에서 6번, 많으면 14번까지 지금 시험 본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토픽이라도 더 많은 접근 방법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븐노트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비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맞을 수 있는 점수들이 있어요. 교재를 열심히 받거나 패스트 페이퍼 자체를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이제 뭐 다운받아서 연습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출 문제에서 다음에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배점을 차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쉽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나 점수 배점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기 어려운 문항들은 역시나 배점이 굉장히 높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 부분들이 점정인데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적고 그리고 본인이 득점 유효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토픽을 또 공략을 해야 되고 그 토픽 안에서도 어떤 풀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계속 교재를 뭐 미친 듯이 뭐 유레카할 정도로 막 20년간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짧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지식을 공부했던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나만의 풀이 방법을 도출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점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3점, 지금 뭐 내신이 3점인데 4점인데 이 친구들은 가장 기본 베이스들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학업 부분들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나는 개념이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7점을 맞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월 28일 날 개강하는 세븐어택 도움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에 온라인 특강 하시는 IB 선생님들은 우리 강세 팀장님 옆에서 핍박과 훈련과 경험을 흡족한 훈련을 통해서 6, 7년 동안 굉장히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매년 400여 명을 가르치시고 있는 지도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풀이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3부 안내를 들어갈 겁니다. 3부 안내를 진행을 할 겁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IB 올7 전략 설명의 3부에서는 2022년 IB 파이널 시험 대비 전략 세븐어택 프로그램 안내와 여름 특강 예고를 진행합니다.